고려대학교 병원의 건강정보팀에서 준비한 건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고려대학교 병원은 안녕하신가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조용한 건강의 위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주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합니다. 우리의 작은 변화가 사실 우리의 큰 건강을 좌우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 지역에서 오랫동안 건강 상담을 해온 황성호라고 합니다. 올해 58살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것이 제 소명입니다. 제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위해 제가 알고 있는 건강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모님 세대로부터 이어져 온 건강의 지혜와 최신 의학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주는 가장 작은 신호부터 가장 큰 신호까지를 함께 읽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주 경험하게 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느껴지는 뻣뻣한 느낌, 밤중에 여러 번 화장실을 가야 하는 불편함, 때로는 가슴이 철렁하는 듯한 느낌들 말입니다. 손가락이 뻣뻣해져서 밥을 제대로 집을 수 없는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무릎이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끼걱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들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냥 지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포기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의 깊게 들으라고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외침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놓치는 신호들의 약 83%는 사실 우리 몸이 충분히 알려주고 있는 신호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무시했을 뿐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많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기 발견은 곧 더 나은 치료 결과를 의미합니다. 어떤 질병이든 초기에 발견되면 치료 확률이 현저하게 높아집니다. 우리의 의료진들이 자주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환자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초기 발견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 몸의 각 부분이 우리에게 말하는 언어를 배워봅시다. 먼저 혈압입니다. 혈압은 우리 몸의 상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 수치를 단순한 숫자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혈압은 우리의 생활 습관, 스트레스, 식단, 운동 습관 등 모든 것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혈압은 우리 심장이 하는 일의 결과입니다. 심장이 얼마나 열심히 뛰고 있는지, 혈관이 얼마나 탄력적인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우리가 중년을 넘어가면서 혈압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집니다. 젊을 때와는 다르게 혈관이 경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더 나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혈압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정상 혈압은 120 미만, 80 미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이대에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 약간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혈압은 139 이상, 89 이상이 아닙니다. 이 수준을 넘으면 우리 몸은 심장에 부담을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혈관은 몇 초마다 이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압력이 계속 높으면 혈관이 손상됩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가장 심각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고혈압이 있다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우리 혈압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고혈압이 있으면 자녀가 고혈압을 가질 확률은 약 58% 정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력이라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는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 세 가지만 해도 혈압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혈압이 20 이상 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매일 혈압을 재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후 약을 먹기 전 아직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재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때는 우리의 몸이 가장 휴식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한번 재어봅시다. 이렇게 하루 2번 재면 우리 혈압의 변화 패턴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간대에 혈압이 높은지, 어떤 활동 후에 올라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은 후에 혈압이 올라가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혈압 변화에 패턴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이 바로 우리 의사와 함께 나눌 대화의 기초가 됩니다. 의사는 우리의 혈압 기록을 보고 더 정확한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의 혁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먹기를 두려워합니다. 약에 의존하게 될 것 같고 약의 부작용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혈압약은 우리 혈관을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힘든 일을 할 때 쉬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혈관도 쉬어야 합니다. 혈관은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계속 높은 압력을 받으면 피로해집니다. 혈압약은 그 피로를 덜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혈관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 사용되는 혈압약들은 매우 안전합니다. 수십 년 동안 수억 명의 환자들에게 사용되어 안전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우리는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를 보면 어떨까요? 고혈압으로 약을 먹은 분들 중 많은 분들이 80살, 90살까지도 건강하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손자, 손녀들을 안아주시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손주들의 졸업식, 결혼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의 노후는 행복했습니다. 그 반대로 혈압약을 거부하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은 한쪽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자식들의 부담이 되셨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셨습니다. 병원에서 평생을 보내셨습니다. 그분들의 자식들도 너무나 고생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비극을 피해야 합니다. 혈압약을 적절히 복용하는 것은 우리의 효심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우리 자식들이 안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 자식들이 우리를 안심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우리 자식들의 마음의 안정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효입니다. 혈압뿐만 아니라 맥박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맥박은 우리 심장의 건강 상태를 직접 말해줍니다. 정상 맥박은 분당 60회에서 100회 사이입니다. 하지만 우리 나이대에는 조금 느린 맥박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분당 50회에서 60회 정도의 맥박도 충분히 정상입니다. 심지어 분당 48회 정도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맥박이 불규칙할 때입니다. 우리는 맥박의 규칙성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강도도 중요하지만 리듬이 더 중요합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 것이 가장 건강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심장은 우리의 생명을 담당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장에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 맥박이 자주 빠졌다가 다시 느려지는 현상을 느낀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뭔가를 놓쳤을 때 느끼는 그런 불안감이 가슴에서 느껴질 것입니다. 심장이 갑자기 쿵 내려앉는 느낌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부정맥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심방세동이라는 종류의 부정맥은 뇌졸중의 위험을 약 5배 정도 높입니다. 심방세동이 있으면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아서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혈전이 뇌로 가면 뇌졸중이 됩니다. 따라서 맥박의 규칙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장이 보내주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심장은 우리의 최고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이 친구를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맥박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목 옆에 손가락을 대고 10초를 센 다음 6을 곱하면 됩니다. 또는 손목 안쪽에 손가락을 대고 세워도 됩니다. 손목에 맥박이 더 잘 만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손목 안쪽에 엄지손가락과 반대쪽에 손가락을 대면 맥박이 잘 느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을 사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을 재면서 함께 맥박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봅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스스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관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또 다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것은 바로 숨이 차는 느낌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단을 올라갈 때 숨이 차는 것을 단순히 체력 부족으로 생각합니다. 혹은 날씨가 더워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신호도 우리 몸이 보내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숨이 차는 증상은 여러 가지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이 약해지면서 폐에 물이 차는 경우도 있고 빈혈이 있어서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이 과도하게 활동하는 경우도 숨이 차게 할 수 있습니다. 흙 알레르기나 천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폐 질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숨이 차는 정도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예전에는 아무 문제 없이 올라가던 계단에서 최근에 숨이 자주 찬다면 이것은 신호입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밤중에 누워있을 때 갑자기 숨이 차오르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고 있다가 갑자기 깨어나면서 숨을 못 쉬는 듯한 공포감을 느낀다면 말입니다. 이런 증상을 야간 호흡곤란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증상들은 심장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의 심장내과에서는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약 72%가 실제로 심장 기능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고합니다.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신호입니다. 우리가 이런 증상을 느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이 느끼는 숨참 정도를 기록해 봅시다. 언제 시작되었는지, 어떤 활동을 할 때 나타나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계단 몇 개를 올라갈 때 숨이 차는지를 세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느 정도 숨이 찬 후 얼마나 회복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정보가 바로 의사와 나눌 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는 의사에게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신호는 우리의 발과 다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다리가 부어오르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녁에 신발을 벗으면 발가락 자국이 깊게 남아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때로는 양말의 자국도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신호입니다. 발의 부종은 여러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장이 약해지면서 몸에 수분이 괴는 경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경우, 간 기능이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깊은 정맥, 혈전증이라는 위험한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질환은 다리의 깊은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혈전이 떨어져서 폐로 가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종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관찰해야 할 점은 부종의 일관성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괜찮은데 저녁이 되면서 부어오른다면 보통 순환 문제입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의 영향으로 부종이 생깁니다. 이 경우는 다리를 높이 올려서 자면 다음 아침 빠집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계속 부어있거나 한쪽 발만 심하게 부어있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부어있는 부분이 따뜻하고 붉은색을 띠거나 통증이 있다면 바로 병원을 가야 합니다. 이것은 혈관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즉시 대처해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 다리의 색깔도 관찰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다리가 자주 차갑거나 창백해 보인다고 호소합니다. 이것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신호입니다. 손이나 얼굴에 비해 다리가 창백하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한쪽 다리만 유독 차갑다면 혈관 막힘을 의심해야 합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있으면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맥경화증이라고 부릅니다. 다리의 통증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평지에서 걸을 때는 괜찮은데 계단을 오를 때나 걸어서 어딘가 가려고 할 때 종아리가 아픈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근육이 경련하는 것처럼 아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헐적 파행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혈관이 좁아져 있어서 운동할 때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마치 우리가 숨을 참고 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이 산소 부족으로 인해 경련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혈관 질환의 신호입니다. 우리의 피부 상태도 우리 건강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갑자기 피부가 노래지거나 황달이 생기는 것은 간 기능의 이상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눈이 평소보다 더 노랗게 보인다면 특히 그렇습니다. 또한 팔이나 다리에 보라색의 반점이 생기는 것도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이것은 피부 아래에 출혈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마치 멍이 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멍이 안 생길 만한 상황에서 생긴다면 문제입니다. 이것을 자발적 출혈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우리가 항응고제라는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먹고 있다면 이런 반점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사에게 이런 증상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용량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묻지 않은 상처가 자꾸 생긴다면 이것도 신호입니다. 혈소 판수가 떨어져 있거나 혈액 응고 능력이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고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우리의 피부도 우리 건강의 창입니다. 이제 우리의 소화기관이 보내주는 신호에 대해 살펴봅시다. 식욕의 변화는 나이가 들면서 흔히 경험하는 증상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더 적게 먹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명시적인 숫자나 이름을 한 번에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정상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식욕이 떨어진다면 이것도 신호입니다. 특히 평소에 즐기던 음식이 맛이 없어진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도 맛이 없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미각의 변화일 수도 있지만 위암이나 다른 소화기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배부른 느낌도 중요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조금만 먹어도 쉽게 배가 부르다고 호소합니다. 이것을 조기 포만감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밥 한 공기를 다 못 먹고 반 공기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뜻입니다.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위암을 포함한 위장관 질환을 검사해야 합니다. 특히 이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몸 변화를 항상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변의 상태도 우리 건강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변의 색깔, 형태, 빈도의 변화를 관찰해야 합니다. 만약 검은색의 변을 본다면 이것은 위장 상부에서 출혈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커피가루처럼 검은색입니다. 빨간색의 혈액이 섞인 변을 본다면 하부 위장 또는 항문 부근의 출혈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들은 모두 의사의 진찰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변이 너무 가늘어진 것도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변이 연필처럼 가늘어진다는 것은 장의 어딘가가 좁아져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장암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화장실에 다녀온 후 자신의 배변 상태를 한 번 돌아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많은 암이 초기에 발견되면 완치 가능합니다. 우리의 소변도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소변의 색깔이 너무 진하다면 수분 섭취가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물을 많이 마셔도 계속 진하다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변에서 거품이 많이 난다면 단백뇨일 수 있습니다. 단백뇨는 신장에서 단백질이 흘러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신장 질환은 조용한 질병입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소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관찰해야 할 숨이 차는 정도를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우리가 편하게 말하면서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체크해 봅시다. 예를 들어 평지에서 몇 미터까지 이야기하면서 걸을 수 있는지를 알아봅시다. 만약 50m 정도 이야기하면서 걷다가 숨이 찬다면 이것은 신호입니다. 또한 우리가 밤에 몇 개의 베개를 사용해야 편하게 누웠을 때 숨쉬기가 편해지는지도 관찰해 봅시다. 많은 심장 환자들이 처음에는 베개 한 개로 자다가 점점 베개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심장이 약해지면서 누웠을 때 숨이 차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운동 후 우리의 회복 시간을 관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운동을 한 후에 우리의 숨이 몇 분 안에 돌아오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젊은 사람들은 보통 1분에서 2분 안에 숨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숨이 10분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것도 신호입니다. 우리의 심폐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숨이 차는 증상을 무시합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놓치는 신호가 바로 심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심장은 우리에게 자신이 약해지고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호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심장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부전이 초기에 발견되면 약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되면 심장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숨이 차는 증상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운동 능력의 변화를 관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쉽게 할 수 있던 활동이 이제는 힘들어진다면 이것도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앞마당의 잔디를 깎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분도 못한다면 말입니다. 또는 예전에는 주말에 등산을 다닐 수 있었는데 이제는 평지에서도 힘들어진다면 말입니다. 이런 변화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체 기능의 변화를 기록해야 합니다. 우리의 면역력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감기에 자주 걸린다거나 감기가 한 번 걸리면 오래 간다면 이것도 신호입니다. 우리의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영양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단백질, 비타민 D, 아연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충분한 수면과 운동으로 우리의 면역력을 높여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면역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다리와 발의 부종을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부종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부종의 정도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부종이 있는 부분을 10초간 누른 후 손가락을 뺐을 때 자국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를 관찰합시다. 자국이 1분 이상 남아있다면 심각한 부종입니다. 이 경우 우리는 의사에게 즉시 상담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부종이 언제 생기는지도 관찰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특정한 음식을 먹은 후에 부종이 생긴다면 그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염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몸에 수분이 정체되어 부종이 생깁니다. 또한 우리가 특정한 약을 먹기 시작한 후에 부종이 생겼다면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어떤 약들은 부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리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한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현저하게 따뜻하다면 혈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관에 혈전이 생기면 그 부분이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응급 상황입니다. 우리는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혈전이 떨어져서 폐로 가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다리의 피부 상태도 관찰해야 합니다. 다리의 피부가 반짝반짝하고 두꺼워진다면 혈관 막힘을 의심해야 합니다.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않으면 피부가 변합니다. 또한 다리에 상처가 있는데 잘 낫지 않는다면 혈류 부족을 의심해야 합니다. 혈류가 부족하면 상처 치유가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알아봅시다. 우리의 다리와 발의 건강을 지키려면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매일 걷기는 우리의 다리의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걸을 때 우리의 다리의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펌프질합니다. 이것을 근육 펌프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최소 30분씩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다리도 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다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동시킵니다. 또한 우리는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혈류가 감소하고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1시간마다 일어나서 약간 움직여야 합니다. 비행기를 탈 때나 장시간 차를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시간 여행을 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리에 혈류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다리를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추운 날씨에 우리의 다리가 차갑게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합니다. 이것은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겨울에 긴 바지나 스타킹을 입어서 다리를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리가 따뜻해야 혈류가 좋습니다. 우리가 자주 화장실을 가는 것도 관찰해야 할 신호입니다. 밤중에 여러 번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는 경우를 야뇨증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한 번 일어나던 분이 요즘에는 3번, 4번 일어난다면 이것도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신장 기능의 감소, 방광의 용량 감소 또는 요로 감염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립선이 커진 남성의 경우 이런 증상이 더 흔합니다. 당뇨병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뇌와 신경계가 보내주는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흔한 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잊는 것은 정상입니다. 명시적인 숫자나 이름을 한 번에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정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기억력 감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의 기억이 자꾸 빠지는 것입니다. 특히 방금 먹은 것을 자꾸 잊거나 방금 온 손님의 이름을 계속 잊는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며칠 전의 약속을 계속 잊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나이 관련 기억력 감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치매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의 신경과에서는 이런 증상으로 처음 방문하는 환자들의 약 67%가 경도인지 장애 또는 초기 치매 진단을 받는다고 보고합니다. 조기 발견과 치료는 질병의 진행을 상당히 늦출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증상을 역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신호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관찰해야 할 기억력 감소의 특징은 반복성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자꾸만 반복하거나 방금 전에 무엇을 했는지를 자꾸 묻는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며칠 전의 일을 계속 비슷하게 물어본다면 말입니다. 또한 익숙한 장소에서도 방향 감각을 잃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평소에 다니던 마트에서 집으로 가는 길을 못 찾는다면 말입니다. 평소에 다니던 교회나 모임 장소를 못 찾는다면 이것은 신호입니다. 어지러움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일어날 때 정신이 확 하고 어지러워지는 것을 체위성 저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누워있다가 일어나면서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집니다. 이 경우 우리는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어날 때는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앉아있다가 몸을 천천히 옆으로 기울인 후 다리를 내린 후 일어나 봅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어지러움이 계속되고 회전하는 느낌이 든다면 이것은 다른 신호입니다. 마치 술 마신 사람처럼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현훈이라고 부릅니다. 현훈은 뇌의 문제나 뇌의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 귀에서 울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더 심각한 신경학적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의 감각도 관찰해야 합니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자꾸 저린다면 이것은 신경 문제의 신호입니다. 마치 핀으로 찌르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당뇨병이 있거나 혈압이 높은 상태라면 이런 증상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진행되면 우리의 발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발가락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찰해야 할 감각 변화의 특징은 대칭성입니다. 양쪽 손가락이 동시에 저린다면 신경계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로 말초신경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쪽만 저린다면 뇌졸중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쪽 손이나 입 주변이 저린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뇌졸중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황금시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뇌졸중이 발생한 후 3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으면 회복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빨리 대처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느끼는 통증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가슴 통증은 항상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 통증을 느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곤 합니다. 소화가 안 되었으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근육이 뭉쳤으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심근경색이 일어날 때 모두가 심한 가슴 통증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심근경색은 가장 심각한 심장 질환입니다. 어떤 분들은 약한 불편감만 느끼거나 옆구리 통증으로 느껴지거나 턱 통증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고령의 남성들은 이렇게 비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통증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조금 과하게 주의할 정도가 좋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가슴 통증은 운동을 할 때 나타나는 통증입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올라가거나 빨리 걷을 때 가슴이 아프다가 쉬면 나아진다면 이것은 협심증의 신호입니다. 협심증은 심근경색으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있어서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심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전도나 심초음파 검사가 필요합니다.
두통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심한 두통이 생긴다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듯한 심한 두통입니다. 또한 두통의 위치가 평소와 다르거나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두통이 계속된다면 뇌 질환을 배제하기 위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뇌동맥류의 파열은 갑자기 가장 심한 두통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이런 증상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감각기관도 중요한 신호를 보냅니다. 시력의 갑작스러운 변화, 특히 한쪽 눈의 시력이 갑자기 떨어진다면 이것은 뇌졸중이나 안구 혈관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눈앞에 갑자기 검은 점이나 번개 같은 것이 보인다면 망막 박리를 의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응급 상황입니다. 망막이 떨어지면 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갑성난청이라는 질환입니다. 이것은 응급 상황입니다. 2주 이내에 치료를 받아야 청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증상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청력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안의 증상도 관찰해야 합니다. 만약 입안에 오래 낫지 않는 상처가 있거나 색깔이 이상한 반점이 있다면 구강암을 배제하기 위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침을 삼키기 어려워진다면 식도암이나 다른 식도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혀의 색깔이 이상하면 빈혈이나 영양 부족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관찰해야 할 것은 발가락의 색깔입니다. 발가락이 창백하면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발가락이 파랗게 보인다면 산소 부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긴급 상황입니다. 우리는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발톱 색깔도 관찰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발톱은 연분홍색입니다. 하지만 발톱이 창백하다면 빈혈이나 간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발톱의 절반은 흰색이고 절반은 빨간색이라면 신장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발톱의 모양도 중요합니다. 발톱이 숟가락 모양으로 오목해진다면 철분 부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발톱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손톱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톱의 하얀 부분이 손톱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신장 질환이나 간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손톱의 색깔이 노란색이라면 곰팡이 감염이거나 폐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손톱의 가장자리가 검은색이라면 피부암이나 멜라노마를 의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톱과 발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톱은 우리 건강의 거울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관절의 변화도 관찰해야 합니다. 손가락의 관절이 부어오르거나 뻣뻣해진다면 관절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한 것도 관절염의 신호입니다. 특히 여러 개의 관절에서 동시에 증상이 나타난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관절염은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관절의 변화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도 건강의 신호입니다. 머리카락이 갑자기 빠진다면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 영양 부족, 갑상선 질환 등을 의심해야 합니다. 머리카락이 정상적인 속도로 새로 자라나지 않거나 머리카락이 부서지기 쉬워진다면 영양 부족을 의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의 색깔도 중요합니다. 머리카락이 회백색으로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회백색으로 변한다면 산화 스트레스가 높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 질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피부의 변화도 관찰해야 합니다.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면 호르몬 변화나 갑상선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피부가 자주 가렵다면 간 질환이나 신장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피부에 새로운 점이나 반점이 생겼다면 피부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점의 색깔이 검은색이거나 자국의 경계가 불규칙하다면 피부암을 배제하기 위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피부를 자세히 관찰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의 상태를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배변 습관의 변화를 기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하루에 한 번 배변을 하던 분이 이제는 2일에 한 번 배변을 한다면 이것도 신호입니다. 또는 평소에 단단한 변을 보던 분이 이제는 무른 변을 본다면 역시 신호입니다. 배변 습관의 변화는 장애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배변 시에 통증이 있는지도 관찰해야 합니다. 배변 시에 통증이 있다면 치질이거나 항문 균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장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배변 시 통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소화 상태도 관찰해 봅시다. 우리가 자주 더부룩함을 느낀다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신호입니다. 특정한 음식을 먹으면 더부룩해진다면 그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자주 방귀를 낀다면 소화 불량을 의심해야 합니다. 장내 박테리아의 불균형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화 상태를 자세히 관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복부의 통증을 관찰해야 합니다. 복부 통증이 특정한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전체적인지를 확인합시다. 통증이 특정한 위치에 있다면 그 위치의 장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상단 복부 통증이라면 담낭이나 간에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왼쪽 하단 복부 통증이라면 대장에 문제일 수 있습니다. 통증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도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성적 건강도 관찰해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 발기부전이 생겼다면 이것은 혈관 건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발기부전은 혈관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발기부전이 생겼다면 의사에게 상담해야 합니다.
이것은 심장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성적 욕구의 변화도 호르몬 변화나 혈관 건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체 변화를 의료 전문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의 신호를 관찰해야 하는지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기록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자신의 혈압과 맥박을 재고 기록합시다. 이 작은 책이 우리의 건강 기록이 됩니다. 자신이 느끼는 증상이 있다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지를 기록합시다. 기록은 우리의 건강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기록해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일상 활동입니다. 예전에 쉽게 하던 활동이 이제는 힘들어졌는지를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를 할 때 더 피곤해졌는지, 장을 보고 올 때 더 힘들어졌는지를 기록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기분 변화입니다. 특히 우울함이나 불안감이 갑자기 생겼는지를 관찰합니다. 이런 감정 변화도 신체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우리의 수면입니다. 밤에 잘 자는지, 낮에 자꾸 졸리운지를 기록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신호는 우리의 정서 변화입니다.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는 것을 단순한 기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뇌의 화학적 변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중추신경 약물을 먹고 있다면 약물의 부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이나 호르몬 변화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서를 관찰하고 의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건강검진을 규칙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기적인 검진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우리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기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혈당, 콜레스테롤, 신장 기능, 간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검사들이 우리의 내부 장기가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암 검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 필요한 암 검진이 있습니다. 50세 이상의 모든 분들은 대장암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매우 높습니다. 여성분들은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남성분들은 전립선 암 검진에 대해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폐암 검진도 흡연 경력이 있다면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검진들은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검진을 받기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일은 약물 관리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약들이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어떤 부작용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약을 먹고 있다면 약물 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약물 상호작용은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사나 약사에게 우리가 먹는 모든 약에 대해 물어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먹고 있는 보조제나 한약도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사에게 보조제나 한약을 먹는 것을 숨기곤 합니다. 혹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약국 처방약과 보조제 사이에 상호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의료팀에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네 번째 일은 생활 습관의 개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식단입니다. 너무 많은 소금, 너무 많은 설탕, 너무 많은 기름은 우리 건강을 해칩니다. 우리의 혈관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의 내장 지방을 늘립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생선과 콩류를 더 많이 먹어봅시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합니다. 운동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거운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마라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강도의 운동을 권합니다. 빠르게 걷기, 가벼운 정원 가꾸기, 댄스 같은 활동도 좋은 운동입니다. 매주 최소 150분의 이런 활동이 권장됩니다. 또한 근력 운동도 주 2회 정도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근육은 우리의 신진대사를 조절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다섯 번째 일은 우리의 마음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우리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높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명상, 요가, 음악 감상 또는 우리가 즐기는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말해봅시다. 내 마음이 중요하다고. 내 정신 건강도 내 신체 건강만큼 중요하다고. 또한 우리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극적인 사회적 관계는 우리의 건강과 장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과의 시간, 친구와의 만남, 지역 사회 활동 참여는 모두 우리의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에 좋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여섯 번째 일은 우리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의사와의 약속을 미루지 맙시다. 증상이 있을 때는 미리 진료를 받아봅시다. 약을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먹읍시다. 정해진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이 작은 약속들이 우리의 건강을 지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산다면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 자식들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효심입니다. 우리의 건강은 우리 가족의 안정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 자식들이 안심합니다. 우리가 아프면 우리 자식들이 모두 앓게 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병원에 응급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사들은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뢰와 믿음이 우리의 가장 큰 보상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행동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정보를 알아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내일 아침 일어나서 혈압을 재어봅시다. 자신이 느끼는 증상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만약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다면 의사에게 상담받으세요. 우리는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돌봐야 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 몸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이 몸이 우리에게 수십 년을 함께했습니다. 이제는 이 몸을 돌봐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 봅시다. 우리가 작은 신호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많은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삶의 기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모든 증상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증상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의료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의 의사들, 간호사들, 그 외 모든 의료진들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 고려대학교 병원은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다음에 더 좋은 건강 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실천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우리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혈당이 높으면 당뇨병의 위험이 높아지고 당뇨병은 우리의 신장, 눈, 신경을 손상시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에 찌꺼기가 쌓여서 혈관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체중을 관리해야 합니다. 비만은 모든 질병의 근원입니다. 비만하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절질환 등 여러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배에 지방이 많으면 더 위험합니다. 배에 지방이 많은 것을 내장지방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복부 둘레를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남성은 85cm 이상, 여성은 80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체중과 복부 둘레를 기록해 봅시다. 우리의 정신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있으면 신체 건강도 나빠집니다. 우울한 사람들은 심장 질환의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이 있으면 신체 활동을 덜 하게 되고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을 가지게 되고 약물을 복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정신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울하거나 불안하다면 의사에게 상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약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치료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수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우리의 건강의 기초입니다. 밤에 7시간 이상 자는 것이 권장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은 우리의 면역 체계가 강해지고 혈압이 낮아지고 혈당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의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체중이 증가하고 혈당과 혈압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다가 자꾸 깨면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우리의 신체는 밤새 산소 부족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는 동안 코를 심하게 골거나 자면서 숨을 멈춘다면 의사에게 상담해 봅시다.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은 우리의 예방을 위한 투자입니다. 우리는 독감 백신이나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백신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또한 우리는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도 받아야 합니다. 치주질환은 심장질환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안과 검진도 받아야 합니다. 백내장이나 녹내장 같은 질환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귀도 중요합니다. 난청은 우리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체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은 우리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돈도 건강을 못 산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 조부모님도 우리가 건강하길 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우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하면 그들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그들의 삶도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 고려대학교 병원은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다음에 더 좋은 건강 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챙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체가 보내주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빠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